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역사 영상을 찍게 됐는데, 제가 이걸 찍게 된 건 역시나 이제 시험이 조금씩 다가온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한 달여 정도 남았는데요. 이제 천천히 영상을 찍어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 2학년 역사 같은 경우는 내용이 꽤 많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내용도 많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시대를 다시 중세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고, 이제 중세의 시작 부분을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중세 유럽. 우리 시대 구분은 크게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간다고 했고, 우리는 1학기 동안 고대에서 중세까지, 그러니까 거의 근대 전까지, 거의 근대로 넘어가기 전 그 정도까지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2학기 때 근대랑 현대 부분을 다룬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중세의 시작을 한번 볼 텐데, 중세의 시작을 보려면 민족 대이동이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 봐야 됩니다. 중세 유럽에서 이 서유럽 세계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게르만족의 이동이라고 하는 점 때문인데, 이 게르만족의 이동은 사실 아시아에서 넘어온 이 훈족이라고 하는 아이들의 밀고 들어온 압박에 의해서 밀려서 로마 안으로 계속해서 이제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 안으로 이제 용병으로 활약을 하다가 용병대장이었던 오도아 케르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 황제인 로물루스를 죽이고 로마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이게 476년이고요. 그 뒤로 서유럽에 많은 게르만족 국가들이 수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막 지도에서 보면 뭐 고트족도 있었고, 뭐 엥글족, 그리고 뭐 반달족,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아주 중요한 프랑크족, 이렇게 여러 족들이 있었는데, 이 게르만족들이 세웠던 여러 국가들 중에서 다른 것들은 금방 없어지지만 프랑크 왕국만은 굉장히 오랜 동안 유지가 되고 엄청나게 부흥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요게 과연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에서 그걸 좀 봐둬야 되죠. 그래서 다른 부족과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했을 때 첫 번째 늘 얘기하는 거는 다른 부족에 비해서 프랑크족 같은 경우는 이동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원 거주지로부터 이동거리가 굉장히 짧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일찍부터 로마 문화랑 크리스교를 받아들여서 발전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런 크리스교와 이런 관계 속에서 결국은 대관식이라는 걸 통해서 서로마 황제의 관제를 받게 되면서 프랑크 왕국이 로마를 계승한 나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엄청나게 중요한 나라로 성장을 하게 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마 제국의 영토 대부분을 차지했고요. 그래서 원래는 뭐 찰스 마르텔 뭐 이런 것도 우리 보긴 봐야 되는데, 우리가 기억할 사람은 카롤로스 대제, 샤르마누 대제라고 하는 사람 꼭 기억을 해줘야 되고요. 그 전에 먼저 크리스교랑 관계를 좀 보려면 피핀이라는 사람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피핀이라는 사람이 이탈리아 중부 지역을 좀 장악을 한 다음에 이쪽을 교황에게 바쳤죠. 그래서 이제 교황령이 요때부터 그 기원이 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의 바티칸 생각을 하면 되고요. 뒤를 이은 사람이 바로 카롤루스 대제, 그러니까 찰스 이제 샤를마뉴라는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이 엄청난 정복 활동을 했고, 그리고 정복지에 막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크리스교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보답으로 교황이 이제 그를 서로마 제국 황제로 인정을 해 준 것이죠. 그래서 실제 로마의 황제 관을 씌워주거든요. 그래서 이걸 대관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거를
비잔티움 제국에서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서로마의 교회 갈등이 더욱 심해지게 되었다라고 좀 봐두면 되겠고요. 그리고 카롤루스 대제 사후에 동중서 프랑크로 이제 분열이 되면서 결국 지금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로 나눠지게 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럽을 형성하는데, 서유럽 세계를 형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건 이 프랑크 왕국이다라고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유럽에는 이제 중세라고 하는 이 봉건 사회가 형성이 되는데, 요 봉건 제도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봉건 제도는 프랑크 왕국이 분열된 이후에 다시 2차 민족 이동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는데, 대표적인 민족은 바로 노르만족이라고 합니다. 우리 흔히 바이킹이라고 하는 애들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외에도 뭐 마자르족이라든지 그리고 이슬람 세력이라든지 외부의 외부 세력에 의한 침략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국가가 잘 지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지켜줄 수 있는 존재들이 필요로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기사라고 보면 되고, 그러니까 영주랑 기사가 이제 주종 관계를 맺으면서 기사에게 영지, 봉토를 주게 되고, 이제 기사는 군사적으로 봉사하게 되는 요런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형성된 걸 봉건제라고 하는 거고, 근데 요때 봉건제는 쌍무적 계약 관계라고 하는 게 좀 포인트예요. 우리 중국의 주의 봉건제 같은 경우는 혈연 관계였잖아요. 근데 중세 유럽의 봉건제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쌍무적 계약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의무를 다해야만 하는 계약 관계예요. 그래서 한쪽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요 관계는 깨어질 수 있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기억해 두고, 자, 그런 상태에서 요때 받은 영지, 요 봉토가 이루어지는 요 형태를 장원이라고 했어요. 장원. 그래서 이 장원이라고 하는 건 중세 유럽의 공동체 그냥 생활 단위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기본적으로 영주와 그리고 피지배층인 농노로 이루어져 있는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요 농노라고 하는 존재가 중세 유럽에 나타나는 아주 특이한 지배를 받는 피지배층인데, 요 농노는, 그러니까 우리 고대 사회는 노예 사회였잖아요. 노예 사회에서 그러다가 이 중세 이후에는 일반적인 그냥 노예 생활을 벗어난 농민들, 자유로운 농민층이 존재를 하는데, 그 사이의 중간적인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농민인데 노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집과 토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어요. 이런 건 그냥 자유로운 농민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지만, 영주에게 각종 세금을 부담을 해야만 하고, 그리고 자신의 지역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영주의 허락을 받아야만 떠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거 이전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노예의 성격이 있다. 그리고 각종 세금을 바쳐야만 하고, 이런 것들은 노예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요때 냈던 세금들이 뭐 인두세, 그러니까 개인별로 내는 세금이죠. 그리고 상속세도 내야만 하고요. 다음에 혼인세도 내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나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다. 노예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학습지가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자, 중세 요 시기에 서유럽에는 이제 서로마가 멸망을 하고, 프랑크 왕국이나 막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막 했던 시절에, 동쪽에 동로마에 해당하는 곳은 비잔티움 제국이 여전히 서로마 멸망 이후에도 거의 1000여 년 가까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전성기를 이룩한 사람이 유스티니아누스 1세라고 하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고요. 이 사람이 서로마 제국의 영토 일부를 회복을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라고 하는 로마법 대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법을 다 정리해서 만민법에 해당되는 요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완성을 했고, 요걸 로마법 대전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돔양식, 그리고 모자이크 벽화, 이런 거 되게 유명한 성소피아 성당이라고 하는 걸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요게 주요 업적이다. 그래서 요 비잔티움 제국이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는 서로마랑 달리 동로마는 좀 아시아적인 성격이 되게 강해요. 아시아의 황제 이런 느낌 생각하면 되는데, 강력한 황제권으로 중앙집권 체제를 좀 확립했고, 서유럽은 좀 지방 분권적인 성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배경은 이 중앙집권 체제다. 그 다음에 경제면에서는 이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요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티르키예 이스탄불 지역이잖아요. 이쪽이 유럽과 아시아의 중간 딱 지점이죠. 그래서 동서 교역의 엄청난 중심이 되는 지역이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민족의 침입, 특히 이제 셀주크 티르크, 그 다음 뭐 또 오스만 티르크 이런 거에 이어지는 이슬람 세력이랑 계속 전쟁을 하고, 뭐 슬라브족도 있고요. 외부 세력이랑 계속 전쟁을 하다가 결국 십자군 전쟁 이후에 오스만 제국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요게 1453년이고요. 메흐메트 뭐 2세 이런 사람 있죠. 자, 그러면서 비잔티움 제국이 결국 뭐 거의 한 1000여 년 동안 이어지다가 멸망을 하게 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오랫동안 요 유럽을 지켜줬던, 그러니까 그리스교 세계를 지켜낸 방파제 역할을 좀 했고요. 그리고 요 서로마가 멸망한 이후에 게르만족이 요 차지한 요 땅에서 여러 이제 갖고 있던 고대 그리스나 로마의 문화, 이런 고전 문화를 잘 보존하고 있던 곳은 바로 이 비잔티움 제국입니다. 그래서 요게 잘 보존하고 있다가 나중에 서유럽에 다시 전해지게 되면서 그걸 바탕으로 문의 부흥 운동이 일어난 게 르네상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비잔티움 제국 중에 엄청 전성기, 그러니까 유스티니아누스 1세 때 보면 영토가 옛날 로마 못지않게 굉장히 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제국이었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요 문화를 보면 그리스 정교라고, 종교가 조금 달라요. 기본적인 우리 생각하는 카톨릭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헬레니즘이랑 로마의 전통이 좀 융합된 형태고, 비잔티움 제국은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썼기 때문에 나중에 요게 이탈리아 르네상스에 아주 큰 영향을 줬다. 그 다음 뭐 비잔티움 양식, 성소피아 성당이 대표적이고요. 그게 잘 보이는 게 모자이크, 이런 그림들, 다음에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로마법 대전, 이런 법전이 유명합니다. 자, 이런 비잔티움 제국이 요 문화가 결국은 나중에 슬라브족, 나중에 이제 동유럽을 많이 만드는 부족이 슬라브족이거든요. 이 슬라브족에 큰 영향을 줬고, 그래서 이게 동유럽 문화의 되게 원형이 되는 건 바로 이 비잔티움 제국에서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요 동유럽 비잔티움 제국을 계승한 나라로 볼 수 있는 게 요 키예프 공국으로 볼 수 있는데, 키예프 공국이 이제 그리스 정교로 개종을 한 다음에 비잔티움 문화를 아주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고, 그래서 요 키예프 공국에서 나중에 뭐 모스크바 공국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러시아가 만들어지는데, 그 러시아가 이 비잔티움 제국의 전통적인 계승자라고 자기가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리스 정교의 보호자를 자처하게 되면서 그리스 정교의 엄청난 맹주로 떠오르게 된 게 바로 러시아인 거죠.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에서 이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근데 중세 유럽 같은 경우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그리스교 사회를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그만큼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갖고 있던 게 중세 기독교 사회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교가 굉장히 확산된 거는 맞는데, 문제는 이 그리스교가 너무 세속적으로 좀 변해갑니다. 교회라고 하는 게 원래 종교의 순수성, 뭐 되게 청렴하고 깨끗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뭐 성직자들도 요
봉건제 사회에 들어가기도 하고 영주가 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직자들이 봉건제에 편입이 되고 하면서 교회가 굉장히 세속화되는 문제가 나타났고, 그러면서 되게 큰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성직자 임명권, 서인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서인권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결국 황제랑 교황이 엄청나게 대립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대립의 시작은 사실 이 교황 레오 3세라고 하는 사람이 성상 파괴령이라고 하는 걸 내렸었고, 요거랑 이제 그 비잔티움 황제가 듣지 않으면서 이 황제랑 교황의 대립이 좀 시작되게 됐는데, 그러면서 동서 교회가 완전히 분열이 된 거고요. 그 뒤로 나타난 문제점이 이제 성직자 임명권을 놓고 할리 4세랑 이제 교황이랑 붙은 거죠. 그레고리우스 7세라고 하는 교황이랑 붙으면서 나타난 게 카노사의 굴욕입니다. 근데 요때 우리가 딱 생각할 거는 중세 크리스교 사회에서는 말 그대로 크리스교가 가장 강한 세계를 지배하는 세계라고 보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요 크리스교에서 가장 정점에 있는 인물이 바로 교황이라는 인물이잖아요. 포프. 그래서 모든 이의 어버이 파파에서 나온 이 포프, 교황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결국 어쩔 수 없이 황제가 교황에게 굴복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이제 카노사 성에서 맨발로 3일 동안 막 빌고 했던 것 때문에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황제가 교황에게 굴복한 사건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뭐 중세 크리스교 중심의 요 문화를 좀 보면, 중세 서유 유럽은 학문은 뭐 신학 중심이었다. 역시나 신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때 나타난 뭐 스콜라 철학 이런 것들이 있고요. 다음에 기사 문학, 기사들의 시대였기 때문에 기사들을 다룬 문학들, 뭐 아서왕 이야기라든지 뭐 니벨룽겐의 노래, 뭐 롤랑의 노래, 다 기사들입니다. 이런 기사 문학들이 많았고, 자, 서유럽에는 고딕 양식이라고 해서 뾰족한 탑에 엄청 하늘 높이 솟은 탑이나 뭐 스테인드 글라스 이런 것들이 좀 특징이고, 그다음 비잔티움은 비잔티움 양식이라고 해서 둥근 돔 지붕의 모자이크 장식, 이게 뭐 비잔티움 양식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형태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십자군 전쟁을 먼저 봐야 될까? 아니면 십자군 전쟁을 보기 전에 이슬람 세력에 관해서 먼저 한번 보고 이 십자군 전쟁을 좀 보겠습니다. 네, 이슬람 세력을 잠시 보고 다시 십자군 전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가 이 순서대로 나와 있어가지고 최대한 요거에 좀 맞춰보려고 하는데, 일단 서유럽이 막 형성되고 이 시기에 이슬람 쪽에서는 아바스 왕조가 좀 무너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후 우마이야 왕조가 나타나게 되고, 아니죠, 우마이야 왕조가 무너지고 나서 이제 원래 기존에 있던 요 이라크 지역 중심으로 해서 중동에는 아바스 왕조가 생겨났고, 그 다음에 이베리아 반도 쪽에는 후 우마이야 왕조가 생겨났고요. 그 다음 북아프리카 쪽에는 파티마 왕조라고 하는 게 생겨났다. 뭐 이 정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뭐 아랍어를 공용어로 썼다, 뭐 이런 거 좀 받으면 되는데, 이때 뭐 이슬람교 경전으로 쿠란이 굉장히 중요시 되었다라는 거 보면 되고, 근데 쿠란은 다른 언어로 번역을 금지해요. 그래서 이슬람교 지역은 아랍어가 전파되면서 아랍어가 굉장히 넓게 분포가 되게 되고, 그다음 이 문화는 요거는 그냥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요때 특징이라고 본다면 모스크라고 한 이슬람 사원 특징이고, 따로 이제 얘들은 신상이나 이런 걸 만들지 않고 형상을 만들지 않아서 아라베스크라는 무늬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자연과학이나 뭐 수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숫자도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원래 시작이 그냥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인도에서 0이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 만들거든요. 그게 합쳐져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숫자가 된 거죠. 0,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된 겁니다. 아라베스크 무늬 이런 거예요. 다음에 일본사는 조금 있다가 볼 거고, 그 다음에 돌골 제국이 무너진 다음에 점점점 얘들이 서쪽으로 진출을 하면서 티르크 계통이죠. 돌골. 그래서 티르크 계통의 유목민이 서쪽으로 이동해 와서 이슬람교를 받아들이더니 결국은 얘들이 서아시아 쪽으로 진출해서 아예 바그다드를 점령해 버려요. 그런 다음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로부터 술탄이라고 한 칭호를 드디어 받습니다. 정치적인 지배자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셀주크 티르크가 이 지역을 장악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얘들이 이제 예루살렘도 또 정복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서유럽이랑 이제 그리스교 사회랑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걸 촉발하게 됩니다. 결국 나중에 몽골의 침입으로 멸망을 했고요. 그 뒤에 오스만 티르크 애들이 세운 오스만 제국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다시 십자군으로 나온 김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전쟁이 아니고 굉장히 오랜 기간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싸웠던 여러 차례 나타난 전쟁을 통틀어서 십자군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셀주크 티르크가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되면서 유럽인의 성지 순례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안 그래도 셀주크 티르크한테 좀 압박을 받고 있고 이슬람 세력에 대한 적대감이 굉장히 커지면서 가장 근접해 있던, 딱 국경을 접하고 있던 비잔티움 제국이 로마 교황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된 거죠. 당시 이제 교황이 우르바노스 2세란 사람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유럽 내에서는 사실 성지순례, 성지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요 자체도 기본 배경이긴 하지만 그건 표면적인 명분이고, 실제로는 유럽 안에서 오랫동안 이제 중세 동안 쌓여있던 이제는 다른 지역으로 진출하고 싶어. 그래서 그런 팽창 욕구가 생겼고, 이런 걸 바탕으로 성지 회복의 명분을 내세워서 십자군 전쟁을 선포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7차례 200여 년 동안 이루어진 전쟁이 십자군 전쟁인데 1차 때만 성지를 회복을 했고요. 나머지는 사실 다 실패했습니다. 막 지들끼리 막 싸우기도 하고, 이게 십자군이라고 하는 성지회복이라는 원래 목적을 잃고 막 오히려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기 막 땅 뺏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세속적인 욕망이 더 컸던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십자군 전쟁은 실패로 끝나게 된 거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십자군 전쟁의 결과는 교황권이 굉장히 약화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십자군 전쟁을 주도했던 건 교황이었는데 이걸 실패하게 되면서 교황권이 약화되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오신 왕권이라고 하는 세속 군주의 권한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리고 장원이 해체되어, 그러니까 요거는 봉건 영주랑 기사들이 몰락을 하게 되면서 장원 해체가 같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요 부분은 십자군 전쟁도 있지만, 그리고 요 당시에 나타난 뭐 패스트, 흑사병이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흑사병이 일어나면서 당시 유럽의 한 3분의 1이 죽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농노들도 많이 죽고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농노들의 지위가 되게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기존의
이 장원이 좀 해체되는 결과를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십자군 전쟁을 하면서 중요한 중심이 되는 요지들, 교역 도시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도시랑 상공업이 발달하게 되고, 그러면서 기존의 장원들이 점점점 해체가 되는, 더 과속화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어쨌든 200여 년 동안 계속 교류를 하기 때문에 동서무역이 엄청나게 발달되게 돼요. 그러면서 요때 이제 생겨난 게 지중해 무역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거 때문에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 세력들이 지중해를 차지하면서 무역의 이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무역의 이점을 좀 유럽 애들이 가져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요때 엄청난 지중해 무역이 발달했고, 이에 따라 유럽에서 이탈리아 도시들 중에 뭐 베네치아나 뭐 제노바나 이런 데들이 엄청나게 무역 중심으로 번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독일에서는 뭐 한자 동맹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또 발달되게 되고, 요때 뭐 교역이 이루어지고 뭐 이러면서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비잔팀 제국에 있던 요 여러 문물이나 이런 것들이 유럽에 전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막 또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 과도기 엄청나게 나타났던 게 십자군이다 라는 걸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 아까 뭐 앞서 설명을 하긴 했지만 교역 중심지에 큰 시장이 형성이 됐고, 그 시장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겠죠. 그러면서 성을 쌓고 그 안에서 막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걸 도시라고 해요. 기존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도시는 되게 시골과 도시 할 때 그 시티의 의미를 생각하지만, 요때 도시라고 하는 건, 중세 도시는 상업이랑 교역 도시예요. 그래서 그런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구조를 도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성을 이제 부르그라고 했는데, 그래서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란 의미로 부르주아라고 하는 겁니다. 부르조이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부르주아라고 프랑스어로 발음을 하는 거고, 그래서 도시민, 우리가 도시민이라고 하는 걸 주로 상공업 계층이 많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 그렇게 연관되는 내용이 이제 부르주아라는 얘기입니다. 네, 사실 중세 도시민, 시민을 뜻하는 게 이때 부르주아라는 명칭이기 때문에 지금의 명칭이랑 건 또 좀 달라요, 의미가. 네, 어쨌든 이렇게 상공업이 좀 발달하게 되면서 이런 부유해진 상공업들이 자신들의 동업 조합을 만들어요. 그걸 이제 길드라고 하고요. 그런 길드 애들이 힘을 똘똘 뭉쳐가지고 국왕이랑 영주로부터 도시에서 자기들의 자치권을 막 돈으로 주고 삽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치권을 획득하게 되면서 이런 자유로운 도시들이 점점점 생겨나게 되고, 이들이 점점점 힘을 키우게 되면서 나중에 도시의 주역으로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때 주도했던 계층들이 나중에 시민혁명을 이루는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기존의 중세 봉건제의 장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붕괴되게 되는데, 큰 바탕은 사실 흑사병이에요. 그래서 흑사병이 크게 유행을 하게 되면서 거의 뭐 3분의 1이 죽고 막 이러면서 노동력이 엄청나게 부족해졌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농노의 지 자체가 되게 향상이 되기도 했고, 그러면서 완전히 기존의 노예 같은 이 농노 때문에 운영되던 이 장원제라고 하는 건 결국 해체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봉건제가 점점점 붕괴되어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 교황권이 쇠퇴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영주 세력, 지방에서 자기들의 세력을 키우고 있던 영주들의 세력이 약해지고 중앙 집권을 하는 이 왕권들이 되게 강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앞서 이제 카노사의 굴욕에서는 교황권이 왕권을 완전히 압도하는 사건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뒤집힙니다. 교황권이 약해졌고 왕권이 강해져서 교황을 찍어 누르고
왕권이 더 강하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아비뇽 유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을 아비뇽, 프랑스의 아비뇽이라는 곳으로 강제로 끌고 와가지고 거기 가둬둡니다. 거의.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막 부려먹고 하는 게 나타나거든요. 요걸 이제 아비뇽 유수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요 시대 때 엄청난 사건 중에 우리 교과서에서 잘 다루지 않아서 제가 따로 설명을 하긴 했는데 아주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사실 14세기 중엽쯤에 영국과 프랑스 간의 100년 전쟁, 거의 한 100여 년 정도 싸우는데 100년 동안 내내 싸운 건 아니고요. 전쟁했다가 쉬었다가 전쟁했다 쉬었다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쨌든 영국과 프랑스가 프랑스 왕위 계승 문제로 다퉜던 전쟁이라고 보면 되고, 당시 이제 영국은 에드워드 3세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프랑스는 필립 6세 이런 사람이 싸웠던 전쟁이라고 보면 되는데, 처음에는 영국이 되게 우세했는데 프랑스가 엄청 위기 속에서 갑자기 등장한 사람이 있죠. 바로 잔다르크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프랑스가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승리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의 왕권이 굉장히 강력해지게 되는데, 문제는 전쟁이 끝난 뒤에 프랑스 왕의 입장에서는 영웅으로 등장했던 이 잔다르크라는 사람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존재가. 그래서 영국이랑 합의를 해서 잔다르크를 영국군에 넘겨주게 되고, 그렇게 넘겨짐을 당한 이 잔다르크는 마녀 사냥에 의해서 마녀로 몰리면서 화형을 당했던, 참 되게 결말이 희한합니다. 그리고 장미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영국에서 왕위 계승 분쟁, 마찬가지로 나타났던 귀족 가문들 간의 전쟁이라고 보면 되는데, 영국 내부에서 있었던 전쟁입니다. 네, 랭커스터 가문이랑 요크 가문이 이제 붙은 전쟁인데, 랭커스터 가문의 이제 상징이 빨간 장미예요. 그리고 요크가는 흰 장미입니다. 백장미. 그래서 빨간 장미랑 백장미랑 붙은 전쟁이라고 해서 장미전쟁이라고 하고, 결국은 빨간 장미였던 랭커스터가가 이기거든요. 그때 이긴 사람이 헨리 7세라고 한 사람이고, 헨리 튜더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요 놈이 우리 때에서 요 지긋지긋한 이 왕위 계승 분쟁을 끊어내겠다 라면서 자신들이 그렇게 힘들게 이겼던 요 요크가에 대해서 갑자기 요크가의 여자 였던 엘리자베스랑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랭커스터 가문이랑 요크가가 같이 결합이 돼요. 그러면서 생겨난 왕조를 이 헨리 7세의 이름 헨리 튜더에서 따서 튜더 왕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할까요? 너무 많이 봤는데. 그 다음에는 다시 중국사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송나라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나라부터 원, 명, 청 요까지 쭉 이어지는 걸 한번 보고, 그 다음 일본사도 한번 보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끊을게요.